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공부할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라는 것은 설명드리기를 통나무를 든다라는 걸 설명드렸었죠. 이때 여기서 국기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연대납세 의무가 뭔지를 보실 건데, 자, 보시면 첫 번째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사업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자가 업무에 동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랑 을이 출자를 6대 4로 한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은 각 공동사업자끼리 같이 세금을 연대하여 납세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공동사업장에 대한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생된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그 100원에 대해서 갑이 60원만 내고 을이 40원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하나같이 이제 연대해서 100원 한 번에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갑이 내가 실제로 부담한 세금이 100원 중에 100원 전부 다 부담했어요. 나는 그 중에 나의 몫은 60원인데 그 중에 40원은 원래 을 거인데 내가 대신 부담했으니까 그때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부가세 말고도 소득세에서 그 공동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별표명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에서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모아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모아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배하고 나서 각 공동사업자끼리 분배되었던 세금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그 개인한테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기법에 대한 소득세가 지고 있는 개별세법의 특례 중 하나예요. 연대납세에 대한 국기법에 대한 규정이랑 그리고 공동사업자 소득세가 서로 충돌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으면 그때는 개별세법 우선에 따라서 소득세를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원칙은 국기법에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 근데 예외로서 소득세에서는 연대납세가 없음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예외의 예외가 있는 거죠. 뭐예요? 공동사업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발생되고 있으면 합산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 두 번째가 분할이랑 분할 합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합병 분할 그 강의 안 들으셨죠? 들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분할이 뭔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름만 보면 아시겠죠? 자, 갑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갑법인이 있고, 자, 이 갑법인에 세 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A 사업, B 사업, 마지막 C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업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갑이 A 사업부를 떼어서 새로운 이제 주식회사 A를 만들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나의 전체 순자산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뗀 다음에 새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주식회사 A, 원래 A 사업부였던 것이 주식회사 A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할 신설법이라고 불러요. 분할 신설법인. 분할로 해서 새로 생긴 법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갑은 쪼개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법인을 우리는 분할법인이라 불러요. 분할법인. 그래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자, 이렇게 분할을 쪼개고 있잖아요. 분할로 쪼개고 있죠. 쪼개고 있는 결과 이제 쪼개임을 당하고 있는 갑이라는 회사는 쪼개더라도 살아있죠. 그렇죠? 이렇게 분할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할이 발생되었다도 이 분할법인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 분할에 불러요. 불완전 분할이에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엔 갑회사가 B사업부를 또 쪼개요. 근데 이번엔 쪼개는 방식이 자,
주식회사 을한테 우리 B사업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을이라는 법인이 있고 을법인에 이제 새로운 B사업부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원래는 갑거였는데 이 갑것이 이제 을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분할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부가 다른 원래 있던 기존 법인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을이라는 법인의 을법인의 을 명칭을 부르기를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불러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분할 사건으로 인한 그 명칭, 그 당사자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은 분할 신설법인, 분할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인수하는 법인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분할을 당하고 있는 이 갑을 분할법인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처럼 분할로 인한데 분할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갑은 C사업부가 남아있으니까 이 분할은 갑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어서 불완전 분할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화면 보시면, 자, 불완전 분할이에요. 자, 불완전 분할로 인해서 그러면 자, 분할법인에게 원래 갑에게 부과되거나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국세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국세들은 어떻게 한다? 이 쪼갠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까지 전부 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또 와 있는 거죠. 다만 그때의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분할이란 것은 회사의 전체가 인수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을 인수하고 일부만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연대 납세 의무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납세 의무의 승계에서 합병은 한도가 있었어요? 그 한도가 없었었죠. 근데 분할은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할은 내가 인수한 만큼, 내가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것만큼 그 연대납세 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완전 분할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 이번엔 다시 그림 보시면, 자, 이번엔 갑이 A, B 사업부만 있고 C 사업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A 사업부 쪼개지고 있죠. B 사업부도 날라갔죠. 그럼 갑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은 분할로 인해서 갑이란 분할법인은 소멸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완전 분할이라 불러요. 완전 분할이라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완전 분할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분할법인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얘한테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남은 애들 누구죠? 누가 있어요? 얘네들만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만 그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 완전 분할일 때 그러면 이때는 분할법인은 없어진 겁니다. 없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할법인의 연대납세 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인수한 것만큼 한도를 가지고 있고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불완전 분할과 완전 분할에서의 그 연대납세 의무의 대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불완전 분할은 부과되거나 즉 과세관청이 경정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성립한이죠. 그렇죠? 부과되거나 성립한이에요. 그럼 체크해 볼까요? 부과되거나 성립한. 자, 우리 성립은 뭐라 그랬었죠? 세금이 있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세금이 있다 없다. 또 우리 다른 말로는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고 있는 거죠. 즉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금이 있다 없다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있는 것 자체는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납세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 분할은 읽어보시면 부과되거나 뭐예요?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인 거예요.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 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납부한다는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확정이 된 거예요. 즉 완전 분할할 때의 이 연대납세 의무는 확정되고 있는 것, 즉 추상적인 납세 의무만 성립되고 있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완전 분할은 분할법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연대할 수가 없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불완전과 완전 분할의 차이 때문에 이런 각각의 연대 납세 의무의 차이가 발생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게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일단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서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해사라는 게 있는데, 신해사는 뭐냐면 분할과 유사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시면,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 보시면 딱 뭐 떠올라요? 아, 망한 법인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망한 법인이 이제 채권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사업부를 떼어다가 그 채권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갚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부를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회사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같은 거죠, 분할과. 그런 경우에도 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확정의 세 번째죠.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자, 제2차 납세 의무가 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우리 제2차 납세 의무는 기본적으로 2차죠. 1차가 아니에요. 즉 1차에서 뭔가 파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가 있고 그 주된 납세 의무에 서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 자, 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주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주된 납세 의무는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제어되고 있는 본인, 당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따 보시겠지만 이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 있어요. 그럼 법인세를 내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얘가 법인세 안 냈다. 그러면 이제 그 국기법 규정에 의해서 여기와 관련되고 있는 과점주주한테 야, 너네 법인이 세금 안 냈으니까 너가 법인세 대신 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인한테만 과세를 해버리면은 얘네가 돈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국가는 그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성격이 설명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어요. 부종성과 보충성.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과점주주한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는 과점주주가 독립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고 그 납세 의무를 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가 못 냈을 때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법인한테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이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과점주주한테도 제2차 납세 의무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인한테 납세 의무가 없으면 얘도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린 이 성격을 우리가 부종성이라 불러요. 부종성. 좀 더 전성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법인이 있죠. 법인과 과점주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내야 되고 있는 세금이 1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점주주가 예를 들어 지분율이 60%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과점주주가 짊어져야 되고 있는 것은 100원 곱하기 60%예요. 60%. 그래서 나는 60원까지만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원래는 내야 되는 세금이 100원이 있는데 이제 다른 법인세법상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50%가 감면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과점주주가 짊어져 되고 있는 제2차 납세 의무도 똑같이 주된 납세 의무가 감면되고 있는 것만큼 과점주도 50원만큼 감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원의 60%만큼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법인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따르고 있는 과점주주도 바뀐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부종성이에요. 정정할게요. 부종성. 이게 부종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 법인이 멀쩡하게 재산도 많고 그래서 얘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과세관청이 뭐 압류든지 뭐든지 해서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과점주주한테 세금을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점주주한테 언제 세금 과세하냐? 얘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 때만 이제 얘한테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돈이 없어야지만 주된 납세 의무자가 돈이 없어야지만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보충성이에요. 보충성. 그래서 부종성과 보충성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자, 부종성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 의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유는 제2차 납세 의무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보충성은요, 이게 포인트예요.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일단 과세관청은 법인한테 먼저 강제 징수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제 징수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다 뜯어봤는데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야지만 그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보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이 참고가 있어요. 이 참고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강제징수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그때 통설과 판례는 뭐가 있냐면은 자, 재산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근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때 과세관청은 거의 프로예요. 프로. 압류의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얘는 글러먹었어. 얘는 징수하더라도 얼마 안 나올 거야 라는 게 딱 보이면은 굳이 얘를 징수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래서 굳이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딱 각이 딱 보인다면 굳이 우리는 그때는 그 다음 이제 액션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그럼 이제 그 제2차 납세 의무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청출법사라고 할게요. 청출법사. 써드릴까요? 청출법사. 자, 청출법사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청산인이죠. 청산인. 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예요. 사실 이 내용은 이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이제 옳은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법인이 해산했어요. 자, 이런 그림 그려볼게요. 자, 법인이 있고요. 자, 법인이 있고 이때 법인이 해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 과정에서 이제 법인의 청산인은 이제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겠죠. 자산을 다 팔고 부채를 다 갚고 해서 남은 돈을 주주에게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법인의 전체 재산이 100원만큼이 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100원만큼에 대해서 청산인이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주주에게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주갑, 주주을, 주주병이 모여서 이제 주주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금액이 100원이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지분율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갑님은 50원 가져가시고 을은 30원 가져가시고 병 너는 20원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악수도 하고 우리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다 헤어지고 있는데 구석탱이에서 누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한테 이 법인이 내야 되고 있는 조세 채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인한테 지금 체납액이 있다는 거예요. 체납액. 체납액이 지금 대충 금액이 4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청산인은 재산을 정리하다가 이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정리 끝나니까 갑자기 야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너무하잖아 하면서 그럼 나한테 내가 받을 금이 40원만큼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인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국가한테 분배를 하지 않고 갑, 을, 병 너네들만 먹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 법인한테 징수해야 되고 있는 체납액 40원에 대해서 청산인과 갑을병 언어네들은 나한테 세금을 대신 내라. 즉 제2차 납세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럼 돌아올게요. 자, 본문 보시면 자,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자연자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때 그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이 제2차 납세 의무는 항상 이 문장이 있어야 돼요. 왜죠? 보충성 때문에. 보충성에서 이 문장이 있어야지만 주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제2차한테도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시면 자, 주된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없어지고 있는 법인, 소멸되고 있는 법인 되고 있는 것이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이제 거기서 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청산인과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받고 있는 주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도가 중요한데 한도가 뭐냐면 자, 청산인은요.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자산 정리하고 부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얘가 착오로 지금 국가 세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전체 다요. 인도한 자산 가액 100원을 가지고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산인한테 분배받고 있는 주주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몫까지만 제2차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제2차 납세 의무의 앞에 있는 요 주어들 있죠. 당사자들. 이 사람은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죠? 제2차 납세 의무자이죠. 즉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이 사람인 겁니다. 출자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주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법에서 공부했을 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회사라는 것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등 있잖아요. 근데 한명합자회사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원들은 무한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회 주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유한 책임이죠. 즉 우리 회사의 전체의 어떤 납세 채무, 뭐 다른 채무들을 부담하지 않고 딱 내 지분까지만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그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한 책임이 아니라 너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보실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제2차 납세 의무의 취지가 중요한데 그 취지가 중간에 있어요.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려 보죠. 자, 이번엔 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이 있고, 자, 법인한테 이제 체납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가 이제 이 법인한테 강제 징수를 하죠. 근데 징수여도 세금이 징수가 다 안 된 거죠. 강제 징수여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세하지 하고 보니까 이 법인의 주주가 있는 거죠. 이 법인의 주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왜 이 법인이 세금을 낼 재산이 없었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법인은 주주한테 돈을 버는 거 족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족족 이 사람한테 소득과 재산을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한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돈을 벌 거는 다 벌었는데 세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주주는 그 법인의 법인세를 이제 회피하면서 나는 근데 또 꿀은 다 빨고 있는 거죠. 법인이 이제 망하더라도 주주는 나는 유한 책임이니까 책임 안 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악용해서 자기는 얻을 거 다 얻고 세금은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세무서는 그래? 그럼 주주 너한테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만약 이 법인이 돼서 주주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100% 납세의무를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주주가 조금의 약간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면, 즉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분까지만, 자기의 지분까지만 이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차 납세의무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도라는 것은 전체 체납액에다가 곱하기 지분율만큼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뭔가 좀 억울한 게 아니 그러면 자, 이 주주가 지분이 이제 1%, 0.1%예요. 근데 그런 그런 주주는 상당히 파워가 없는 그냥 주주인데 굉장히 약한 주주인 거죠. 근데 그런 주주한테 이런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한 것이 맞냐라는 것이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모든 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과점주주한테만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과점주주의 명칭은 일단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50%보다 초과하는 주주예요. 즉 50%의 한 주 이상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의 혼자만으로 그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법인은 상장법인이 아니라 비상장법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상장 주식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그러면 그 법인의 특성상 이런 법률격의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제 금감원, 거래소 등에서 엄청 난리 칠 거예요. 그래서 상장법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상장법인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이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황 보신 다음에 다시 자, 본문 볼게요. 그래서 요건 보시면은 일단 법인한테 세금을 징수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주된 납세의무자는 법인인데 누구예요?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즉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 서건과 과점주주예요. 이때 그 과점주주의 정의가 좀 중요한데, 자, 과점주주 보실게요. 자, 주주 또는 사원 한 명과 그와 특수 관계인으로서 전체 합계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과점주주는 한 명인 게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룹이어서 나와 내 배우자, 나와 내 부모님, 자식들의 전체 지분율을 더해서 그 지분율이 50%보다 초과했다. 50% 이상이 아니에요. 50%를 초과해야지 과점주주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내용이 별표 3번에 있는데, 자, 이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주주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리고 병이 있어요. 자, 이때 지분율이 갑은 10%, 을은 30%, 병은 15%예요.
자, 근데 특수관계의 내용 보시면 자, 갑과 을은 특수관계예요. 그리고 을과 병도 특수관계예요. 근데 갑과 병은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끼리의 지분을 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러면 갑과 을 더했더니 40%, 을과 병 더했더니 45%예요. 어느 쪽이도 50%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분율을 판단할 때는 자, 뭐 꼭 모든 상황에서 다 특수관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을 중심으로 특수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지분율이 55%이기 때문에 이 갑을병은 과점주주가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볼 거는 그럼 이제 그 정의를 봤으니까 한도가 중요하죠. 먼저 자, 무한 책임 사원은 우리가 전체에 처음부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 그때 부족한 금액의 전액인 겁니다. 근데 과점주주는 이제 지분율까지인 거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의 지분율까지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때 그 지분율을 판정할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의결권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과점주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 거죠? 자기의 의사결정만으로 모든 법인의 내용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것 가지고 절반보다 초과해야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분율을 고려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의결권이 있는 것만 고려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세 번째는 법인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는 주주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대예요, 반대. 지금 반대예요. 이번엔 거꾸로 주주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법인과 주주는 다른 인격체이죠. 그죠? 법인은 법인이고 주주는 주주예요. 근데 주주가 세금을 못 낸 거에 대해서 왜 법인 세금 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설명드려 볼게요. 다 칠판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이번에도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자, 우리 과점주주가 법인 있죠? 법인한테 주식을 출자하죠. 출자해서 주식을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점주주의 재산 목록에는 이 출자받은 주식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 주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이 과점주주한테 세금을 이제 강제 징수해요. 세금을 안 내서 강제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얘한테 주식이 있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겠다. 주식을 팔아서 판 돈으로 내 세금을 회수해야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압류했어요. 주식을 압류했어요. 주식 압류. 자, 근데 압류하는 것은 그냥 가져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져왔으면 팔아야 되죠. 그 파는 과정이 환가예요. 환가. 현금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특징이 뭐냐면 이 법인의 정관규정상 이제 어떤 특정 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과세관청이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압류한 주식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혹은 이 주식이 완전 득보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를 안 하거나 뭐 못 팔거나 안 팔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지금 환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세무서 어떻게 하냐? 이 주식을 팔았다라면 받았을 세금을 법인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가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팔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았다고 쳤을 때에 그때에 받았을 금액을 법인 너가 내라. 그래서 사실상 주식을 판 것과 동일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가 법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제2차 납세임에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 한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식을 팔 때를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요? 대부분은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잖아요. 그 자본의 일정 비율만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납세 의무의 한도는 순자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다시 볼게요. 자, 보죠. 그래서 일단 여기 위의 행동들은 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인 거죠. 근데 어떤 경우이냐? A, B, C를 보시면 첫 번째, 매수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주식 들고 이거 살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못 팔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 법인이 외국 법인이고, 그리고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 세 번째, 자, 그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주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등등의 이유로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없으니까 환가에서 얻었을 만큼의 세금을 법인 너가 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자, 주된 납세 의무자 누구죠?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이죠. 주주. 거고, 자,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가 앞서 보았던 청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의 법인은 오로지 비상장 법인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도가 나와 있고요. 그때 한도보다 중요한 게 그 위에 있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데요. 자, 이때는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지를 판단할 때의 일자가 납부기간 만료일이에요. 납부기간 만료일. 이게 뭐 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있는 세금이 얼마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과점주주라면 그때는 그 법인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청출법사에서의 법자는 이때 대상국세는 확정된 것의 하나인 거예요. 성립만 되면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구체적인 납세 의무가 확인되어야지만 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납부기간 만료일이니까 그때 우리의 한도 금액도 이때 순자산 금액도 납부기간 만료일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언제로 판단하냐?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그래서 성립은 뭐죠? 있다 없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있기만 하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청출법사죠.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청산인 출자자는 확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고 있는 법사는 확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청산인은 확정 불필요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서 납부기간 만료일, 성립일 그런 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라고 또 안 물어보셨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는 그 세부적인 국기법 통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통칙에서 이거는 그 과세원 해석상 얘는 확정이 필요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암기할 게에는. 그래서 청출은 확정이 필요 없어요. 대신 법사는 확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도 항상 그 시점이 언제예요? 납부기간 만료일. 그 납세 의무도 확정되고 있는 거. 즉 납부기간이 확정되고 있는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죠. 사.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 예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규정인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부가세 공부할 때 사업의 포괄량도 기억나세요? 그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원칙은 그 재활 공급이 아닌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난다고 우길게요.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양도인이 있어요. 자, 갑이랄게요. 갑은 양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을이 있죠. 을은 양수인이에요. 자, 둘이 거래하는 거는 단순 뭐 자산 몇 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통째로 양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포괄 양도라 불러요. 그때 우리가 양도하는 그 사업장의 뭐 업종을 뭐 그냥 PC방 이렇게 PC방. 자, PC방을 이제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의 의미는 뭐냐면, 자, 양도인이 지금 PC방을 이제 양도하기 전에 얘가 내지 않았던 이제 사업이랑 관련되고 있는 소득세와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이 소득 부가세가 지금 양도인이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가 이 세금을 강제 징수를 했는데 but 부족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양수인 너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 그래서 야, 너가 이 양도인이 세금 안 냈으니까 너가 세금 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양수인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PC방 새로 이제 좀 텅텅 비었길래 그거 인수해서 잘해보자 해서 인수했는데 갑자기 세금 내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양수인은 이 양도인의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으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세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모든 세금이 아니라 너가 인수했을 때 너가 이 양도인한테 세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었다면 알았을 금액만 과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양도인한테 소득세가 얼마이고 부가세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만 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납세 의무가 확인되고 있는 것만 얘한테 지우고 있는 거죠. 즉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게 아니라 뭐예요?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 것만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세금은 뭐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 것만 과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양도인의 모든 세금들이 아니에요. 모든 세금들이 아니라 사업이랑 관련되고 있는 것만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세무서가 이러면 너 납득이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양수인은 양도인한테 저 사람이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제가 왜 이 사람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거죠?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년 전까지는 실제 그렇게 해왔었어요. 자, 근데 이제 법이 옛날에 좀 개정되어서 이제 뭐가 추가되었냐면은 그래, 이게 좀 약간 불합리하니까 이 갑과 을이 특수관계가 있거나 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 PC방을 양수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규정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양수인이 져야 되고 있는 제2차 납세의 범위는 이때 세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있고 납세 의무가 성립만 된 게 아니라 확정까지 되어야 하는 것들인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이제 특수관계가 있거나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이 양수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 봤었고, 자, 다시 노트 볼게요. 일단 뭐 요건은 읽어보시고, 자,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는 사업 양도인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 양수인인데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혹은 조세피 목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한도는 내가 이제 양수인이 인수하고 있는 그 양수한 재산의 가액, 그 PC방 전체의 가액을 가지고만 납세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별표 3번이 있어요. 별표 3번. 자, 그 양수한 금액은 다음의 금액 말한다. 고 나와 있었고 1번 사업 양수인이 사업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즉 이제 PC방을 인수하면서 이제 양수인 준 게 있겠죠. 그럼 준 금액까지만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그 준 금액 자체가 그 PC방이라는 사업체의 어떤 순자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자산만큼 돈을 줬으니까 그 돈 준 것만큼이 내가 짊어져 내고 있는 세금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번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지급한 게 없거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때는 그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돈 주지 않고 공짜로 인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PC방의 자산 금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까지만 제2차 납세금을 지어야 된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만 고려해보면 이제 이런 꼼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 이제 PC방을 인수해요. 인수가액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우리는 PC방 1시간만 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PC방 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는 뭐냐면 이 2번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기준이 있는 거죠. 단 1번과 2번 금액의 차이가 3억 원보다 이상이거나 시가의 30%보다 이상이다. 이거 어떤 느낌인 거죠? 현저한 이익이죠. 현저한 이익. 즉 실제와 거래가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그 실제 거래가를 무시하고 시가대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자, 일단 설명 들었었고, 자, 그 다음에 별표 1번과 별표 2번 있는데, 자, 1번은 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2번이 진짜 중요해요. 2번 정말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림 볼게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PC방이란 사업체를 이제 양도하였을 때 그 PC방이 자리 잡고 있는 건물도 함께 양도한 거예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건물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양도세도 이 양수인이 짊어져 대고 있는 제2차 납세의 범위에 해당되고 있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체를 양도하고 있는 것과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사업체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건물은 따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것만 이제 여기 포함한다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부동산 양도는 사업자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잖아요. 우리 사업소득에서 이제 사업자의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중에서 이제 토지, 건물 관련되고 있는 것은 양도세 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양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양도한 거기 때문에 그때 양도세는 이 제2차 납세 의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이었었고, 자, 다음엔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자, 5장은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국기법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파트가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서 뭐 이 주주가 짊어지고 있는 그 납세 의무의 범위가 얼마냐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게 10년 전까지 나왔었어요. 최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도 가끔씩은 나오는데 얘도 최근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 거의 말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원칙이냐면 채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채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채권이 A 채권이 100원이 있고 B 채권이 100원이 있고 C 채권이 100원이 있어요. 근데 A가 가진 돈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원 돈에 대해서 A, B, C가 어떻게 분배를 받냐?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민법에서는 그런 A, B, C 채권자 사이에서는 순서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A, B, C 모두 평등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채권자 평등주의예요. 써볼게요.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자 평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국기법에서 이거를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담보가 없다면 다 채권자 모두 평등해요. 근데 이제 국기법에서는 뭐냐, 말이 안 된다, 국세가 우선된다라고 해서 채권자 평등주의의 예외를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인 민간 채권보다 국세가 더 우선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세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야, 일반적인 채권자가 돈을 징수하면 너네만 배불리고 있지, 우리는 국세야, 난 국세니까 내가 징수한 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쓸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국세 우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세만 우선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림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있어요. 자, 갑은 이제 은행한테 담보차,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100원을 빌린 거예요. 100원 빌렸어요. 자, 근데 마침 이 갑은 세무사한테 세금을 안 냈었고, 그때 체납된 체납액이 5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무서가 이 갑한테 압류했어요. 압류해서 재산을 공매했습니다. 즉 경매에 넘기고 있는 거죠. 공매했더니 나오는 환가액이 12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0원을 이제 채권자끼리 분배하고 있는 거죠. 채권자는 두 줄밖에 없는 거죠. 국가와 은행. 근데 국세 우선주의에 의해서 120원에서 일단 국세에서 50원 가져가죠. 그럼 남은 거 얼마예요? 70원이죠. 그럼 70원을 이제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내가 빌린 거는 100원, 근데 받은 거 얼마죠? 70원인 거예요. 이러면 담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담보라는 거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되어서 내가 먼저 돈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만든 이제 민간 어떤 계약인데, 사기약인데, 그런 사기약을 싸그리 무시하고 몰라, 무조건 국세가 우선할 거야 라고 해서 국세 먼저 가져버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 담보라는 어떤 신뢰성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국세가 우선하더라도 아무 때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선시되고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자, 은행은 이 갑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갑한테 세금 체납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 못했죠. 그렇죠? 예측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못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그 결과 나의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우리 세법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조건 무지성으로 그냥 세금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 은행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국세는 채권보다 우선해요. 단 어떤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세를 우선시했다가 그 예측 가능성이 침해가 되고 있으면 그때는 국세보다 민간 채권이 우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자, 이제 지금 앞으로 공부하실 것들은 뭐냐면, 이제 국세를 먼저 징수했다가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국세 우선에서 다시
예외를 둠으로써 국세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5장 뭐냐면요, 일종의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채무자한테 전체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얼마에 대해서 일반적인 채권들과 국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번으로 가냐, 누가 그 다음이냐, 그 순서를 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볼 거예요. 결론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5장 3페이지 보시면은 요약이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이 순서는 이제 그 채무를 가져갈 수 있는 순서인 거죠. 자, 근데 국세는 어디 있어요? 국세는 요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그렇죠? 3과 4 사이에 있고 5와 6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1번, 2번, 3번은 아예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은 이 1번, 2번, 3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세보다 항상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프리패스인 거, 프리패스. 우리가 이제 공항 가보시면은 이제 뭐 이코노미석 말고도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그런 자리들은 항상 먼저 입장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논리인 거예요. 은행 가서도요, 이제 VIP가 있으면 VIP 먼저 입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지나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얘를 뺀 나머지 국세와 일반 채권가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이거죠.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무서의 국세 요것과 은행의 채권 100원이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더 우선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날짜를 보는 거예요. 날짜. 이때 날짜는 뭐냐면 이 채권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고 있는 날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체납액에 대한 날짜는 법정 기일이라 불러요. 법정 기일. 그리고 자, 은행이 갑한테 담보를 잡은 날짜를 설정 기일이라 불러요. 법정 기일과 설정 기일. 이 두 개를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봐서 누가 먼저 했냐를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법정기일과 설정기일이 있고 법정기일이 더 우선된다. 즉 국세가 더 빨랐으면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 들어가 있냐면 3번과 4번에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뭐죠? 피담보 채권, 즉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법정기일과 설정기일을 붙여보았더니 설정기일이 더 빨라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죠? 이 5번, 6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것이 바로 이제 피담보 채권이랑 국세 중에서 뭐가 더 우선되고 있냐, 그거를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은 6번 있죠. 6번은 뭐예요? 공과금 및 일반 채권이죠. 즉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있는 채권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세 우선의 원칙에서 당연히 국세가 우선되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약된 내용을 어떻게 법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다시 앞 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 자, 이거 보시면 자,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 등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국세 우선에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괄호 1이 있고요. 괄호 1의 요 내용은 서로 동순위인 거예요.
즉 괄호 1에 다시 1 그리고 괄호 1에 다시 얘는 1이 아니라 2예요. 2. 자, 2로 할게요. 자, 괄호 1-1과 괄호 1-2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동순이에요. 동순이. 같은 그냥 1번인 겁니다. 1번. 자, 보시면 선집행 지방쌤이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예요. 자, 강제징수비는 뭐라 그랬죠? 세금을 강제로 압류하는 과정에 발생되고 있는 부대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럼 부대비용은 일종의 그 관련된 비용이 관련 지출, 그 활동 그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강제징수, 압류를 하거나 뭐 징수할 때 그때 부대비용이 발생됐으면 그 부대비용은 항상 우선되고 있는 건데 그때 문구 보시면 자,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만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는 지자체가 세금을 징수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때 압류하면은 그 압류할 때 발생되고 있는 강제징수비만 1번인 거예요. 그럼 지방세는 따로 국세와 싸워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일단 내가 압류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으면 부대비용을 일단 먼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세, 국세끼리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 누가 우선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장난으로 자,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틀린 말인 거예요. 지방세의 강제징수비만 1번인 것이고 지방세도 국세에 우선한다 고 되어 있으면 틀린 말인 거예요. 이걸 좀 주의하실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공익비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제징수, 압류 과정에 발생되고 있는 직접 비용이니까 직접 비용들은 항상 무조건 패스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괄호 2에 다시 1과 다시 2가 있죠. 자, 이 내용들은요, 일종의 서민보호, 약자보호 관점인 거예요. 서민보호, 약자보호. 자, 최근에 그 전세 사기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집을 빌린 다음에 보증금을 줘요. 보증금도 일종의 채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보증금을 맡겼고 채권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임대인이 파산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증금보다 국세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증금도 채권이에요. 국세도 채권이죠. 근데 항상 원칙 뭐죠? 국세가 우선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국세에다 가져가 버리면 이제 국가만 배가 불리고 있는 거고 서민들은 거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국세보다 보증금이 우선된다. 즉 최소한의 금액만큼 남겨두자라는 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세 보증금의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가 국세에 법정기보다 더 먼저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좀 보증금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건 상황이 뭐냐면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보증금 중에 일부만큼은 우선순위의 맨 위에 두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괄호 2번에 다시 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업자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안 가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재산 가지고 처분한 다음에 이제 뭐 채권을 분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채권을 분배하다 보면은 이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직원 생계들은 크게 위협받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 직원이 받아야 되고 있는 임금만큼, 급여만큼은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국세나 다른 담보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먼저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업자만 있고 그 사업자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월급이 매달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1년치의 급여가 12개월 있는 거예요. 자, 이 임금이 이제 밀린 상태에서 사업자 망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 3개월치인 300만 원만큼 자, 이건 뭐예요? 최우선 변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0은 뭐죠? 900은 최우선 변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기타 임금 채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은 최우선 변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 근데 이 900만 원은 기타 임금 채권이어서 국세보다 후순위 변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다시 잠깐 요약 볼게요. 우리 요약 보면 어디 있냐면 이제 그 기타 임금 채권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200 중에서 300만 원은 요 2번에 있고 900만 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 임금 채권이 6번이 아니라 5번이잖아요. 그 5번에 대한 그 설명도 잘 나오는 문구예요. 자, 보시면 자,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이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상기 1번, 즉 최우선 변제가 아닌 임금 등이 바로 기타 임금 채권인데, 근데 그때 기타 임금 채권은 자, 뭐 질권, 주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자, 이 문구 읽어보시면 자, 기타 임금 채권은 뭐보단 뒤에 있는 거예요? 담보 채권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 보시면 일단 기타 임금은 담보보다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조세보다는 우선해서 변제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자, 국세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읽는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읽는 그대로. 자, 근데 마지막 보시면 다만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을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대요. 즉 뭐냐면 이 피담보 채권을 이기는 조세가 있으면 걔보다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정기일과 설정기일을 붙여봤을 때 설정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즉 국세가 더 우선되어 있으면 그러면 국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세의 법정기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초딩 싸움이죠. 내가 덧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 계산 문제를 풀 때나 혹은 말 문제를 풀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게 우선 변제이고,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 자, 우리가 요약에서 공부할 때는 3순위가 뭐냐면 당해세였어요. 당해세. 근데 이따 배울 거예요. 우리는 3순위 다음에 이제 4순위에서 조세와 국세와 채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피담보 채권인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법정기일 전 피담보 채권이죠. 즉, 자, 세금보다 은행이 먼저 담보채입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국세가 앞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때 그 담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담보했을 때 그때 권리가 저당권이고, 질권은요 예금 담보. 그러니까 그 사업자나 그 산업자 가지고 있는 예금인데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임차 보증권인 거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 그리고 마지막이 가등기 담보 있는데 이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요 날짜가 더 빨리 있으면 국세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죠?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럼 잠깐 오른쪽에 3번 볼게요. 3번. 자, 국세의 법정기일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그 담보 설정기일과 비교할 날짜가 뭔지를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우리가 조세 채권이란 것은 국가가 납세자한테 받을 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받을 돈인 거예요. 그러면 자, 국가가 납세자한테 너 나한테 얼마 안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즉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 아니라 납세 의무의 확정일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그래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 아니라 납세 의무의 확정일자를 말하고 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과표화세액을 신고하고 있는 거죠.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일날 확정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너 나한테 세금 내라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지서에 이제 발송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좀 공부 좀 복습하셨으면 이제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서류를 뭔가 보낼 때는 뭐라 그랬죠? 서류의 송달이었죠. 그때 서류의 송달일 때는 날짜 뭐라 그랬어요? 도달주의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라면은 도달일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이에요. 발신주의예요. 자, 이게 뭐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뭐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세무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엄청 체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의서를 보내야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갑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일종의 프락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직원 전화해서 야, 너 망했어. 빨리 다 정리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은 됐는데 도달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세는 징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달일자가 아니라 발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할게요. 그래서 국세의 관점은 하루라도 더 빨리 법정기일을 땡겨와야지 징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송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외적으로 자, 다 발송일이죠. 발송일, 확정일, 발송일인데 자, 이외적으로 발송일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번에 있는 확정 전 보전 압류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건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세무서가 봤더니 얘는 각이 보이는 거예요. 튈 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튀기 전에 뭔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항상 우리의 그 인간 사회상의 원칙이 뭐예요? 선빵 필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 우리가 그 납세의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탈세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너의 재산을 좀 가져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얼마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가져가 본 다음에 얼마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게 확정 전 보전 압류예요. 자, 그러면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압류 등록일을 이제 그 법정기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까지가 일단 법정기일이고 그 다음 주제가 당해세가 있는데 당해세는 잠깐 쉬었다 해서 할게요.